커가면서 점점 의심이 들겠죠. 과연 그때 그게 돼지였을까? 살해 대상은 만수의 멀티 유니버스쯤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의 하나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톱파볼 예정이니까요. 어쩔 수가 없다의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떨어졌죠. 죽여버려. 어쩔 수가 없다. 일단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하자면 이 영화는 5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트로, 첫 번째 살인, 두 번째 살인, 세 번째 살인, 아우트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봐야 할 점은 인트로에 있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경기도 권에 마당 딸린 2층 단독집에 살고 있고 큰 대형견 2마리도 같이 살고 있는 4인 가족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산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확실히 조금 상류층에 가까운 중상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주말에 엄마의 생일 파티 겸 바베큐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의 정점에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주인공의 대사에서도 다 잃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실직에 대한 위기입니다. 몇십 년간 일을 해온 직장에 해고라는 것은 블루칼라 계급의 민수에게는 아주 큰 위기입니다. 즉, 이야기는 당연한 수순으로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만수의 가족은 만수 혼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엄마인 미리는 테니스와 춤을 추는 것으로 취미가 있고, 딸인 리원은 제가 보기에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래서 남들의 말을 따라하는 반향어를 극중에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리원은 돈이 많이 드는 첼로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아들인 시원도 막 그렇게 반항적이진 않지만 똑똑하고 좀 수능적이고 잘 따르는 그 나이 대의 아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견 2마리까지 만수의 실직으로 약 7명의 생계의 위기가 닥치는 것이죠. 3개월 안에 무조건 재취업을 하겠다라는 포부가 무색하게 1년이 넘도록 재취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트를 전전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집안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태양제지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던 것처럼 만수네 강아지인 리투와 시투는 할머니 댁으로 맡겨지죠. 아이들도 최소한의 학원과 레슨을 제외하고는 그만하게 되었고, 미리도 다시 치위생사로 취업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떤 후배에게 파피루스라는 제지회사에 면접을 볼 기회가 얻게 되고, 거기서 면접을 보는데 너무 막 떨려가지고 이상한 농담을 치고, 막 또 햇빛은 얼마나 강렬한지 근데 또 그걸 막아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햇빛을 피해가면서 대답을 하는데, 거기에서 긴장이 되니까 다리를 막 덜덜덜 떨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채로 면접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회사는 떨어지고 만수는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사리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수는 3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권모, 시조, 선출 이렇게 차례대로 죽입니다. 연쇄살인이죠. 이때 만수가 살인에 이르는 과정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영화를 처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약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하고 비슷한데? 그도 그럴 거지. 노동자 계급끼리
1일 사투를 다루고 있잖아요. 첫 번째 살인에서 코믹하지만 처절하게 벌어지는 그러한 행동들도 기생충을 연상시켰는데,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점은 기생충에서는 노동자들의 사이에서 계층이라고 할까요? 처지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쩔 수가 없다는 처지가 비슷한, 심지어 주인공인 만수가 살해하는 대상인 범모에게 이입을 하는 것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가 저에게는 기생충보다 더욱더 현실적이고 처연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문이 드는 것이죠. 자리를 더 늘리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안 되나? 다른 업종으로 변할 수도 있잖아 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살인이라는 반인륜적이고 끔찍한 행동을 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노동자 계층끼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만든 그 위의 계층의 문제점을 찝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작에서도 그렇듯이 이 영화는 그러한 장르가 아닙니다. 철저한 블랙 코미디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만수의 그러한 부조리하고 어리석고 엉뚱하고 이상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역으로 사회 문제를 꼬집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수의 살이가 어쩔 수가 없다로 표현되는 것이죠. 만수는 사실 잘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로 얼굴도 나와 있는, 본인과 같은 관리직에서 아직까지 일하고 있는 선출을 먼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장면 있잖아요. 선수가 화분을 높이 들어서 떨어뜨리기만 하면 선출은 죽게 되는 것인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코믹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작은 화분으로 시작했다가 확실하게 죽여야 되니까 옆에 있는 큰 고추 화분으로 갈아타거든요. 그리고 이걸 막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딱 번쩍 들었는데 피싱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얘를 죽여봤자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텐데 내가 걔네를 다 죽여야 하나? 이런 생각을 들고 나서 이 무거운 것을 버티면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코믹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수의 캐릭터성이 보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만수는 신중하지만 그렇게까지 치밀하지는 못한 그런 인간인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를,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본인의 손바닥에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보고 좀 해야 하는, 조금은 자아가 없는 듯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생각이 들고 나서 그 큰 고추 화분을 사가지고 자기의 온실로 가지고 갑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내 자리가 나는 게 아니니까 내 자리를 탐하는 그런 경쟁자들을 한번 조사해보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영리한 부분이기도 한데, 레드페퍼, 그러니까 자기가 그 화분이 고추 화분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따와서 레드페퍼라는 가상의 회사, 종이 회사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지원을 하는 지원자들의 서류를 받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리주메를 받아서 1등이 범모였고 2등이 시조인 겁니다. 자, 이제 이 면접에 1등과 2등이 살인 리스트에서 1순위와 2순위로 변모합니다. 아버지가 베트남 참전 용사였기 때문에 집안에는 북한식 권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총으로 만수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냥꾼처럼 어슬렁 되면서 첫 번째 타겟인 범모 주변에 머무르게 됩니다. 범모 주변에 머물러 보니까 범모는 아내가 부자인 것 같습니다. 실직 상태가 만수보다는 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좋은 집을 유지하고 있고, 아내인 아라는 연극 배우를 지망하면서 오디션을 보러 막 다니거든요. 그래도 막 가난하게 비춰지지 않고 좀 사는 집으로 보입니다. 그런 집에서 범모는 술에 쩔은 채 제지 회사만을 고집하면서 재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에게 소홀해진 법모에게 소리치며 당신이 기계를 대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이라는 윤활제가 필요해 라던가 당신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 카페를 해보는 거 어때? 우리 아빠가 좀 돈을 도와준대 라든가 현실적이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내지만 법모는 나는 종이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면서 아내의 현실적인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부의 모습을 만수가 모두 지켜보면서 이입하는 것이죠. 또한 만수는 아라의 불륜도 목격합니다. 불륜의 대상은 아라보다 훨씬 더 어린 오준호라는 인물인데 이 모든 것을 본 만수는 법모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동요가 됩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내가 죽여야 될 대상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동요를 한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이런 아이러니는 박찬욱 감독의 전작인 헤어질 결심에서도 보였었죠. 그래서 만수는 아라와 법모의 관계를 자신과 자신의 아내인 자신과 미리에 투영하게 됩니다. 이것이 차후에 미리의 의심의 씨앗이 되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살인은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법모의 집을 관찰하면서 CCTV에 띄지 않게 오준호가 드나드는 길을 체크를 한 뒤에 드디어 마음을 먹어서 장비를 갖춘 채 죽이려고 법모에게 다가갑니다. 때마침 법모가 듣고 있는 김건모의 고추잠자리를 최대로 틀고 총을 이렇게 겨누는데 이 장면도 굉장히 코믹했어요. 총을 가리려고 오븐 장갑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겹을 껴가지고 한 겹, 두 겹, 세 겹 드디어 총이 나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저는 정말 웃겼는데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잖아요. 주변 관객분들도 참 재밌어하는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법모는 만수를 아라의 내연남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만수는 그 상황을 오히려 이용해가면서 죽이려고 하지만 그 광경을 본 아라가 참전을 하면서 상황이 말 그대로 개판이 됩니다. 총을 떨어뜨리고 잘못 쏘고 총을 갖기 위해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자세가 묘하게 섹슈얼한데 그게 더 웃기고 세 사람이 뒤엉켜서 총을 막 겨누고 쏘는 순간 맞은 사람은 법모였고 쏜 사람은 아라였습니다. 아라는 이런 개판이 일어나기 전에 법모에게 혹은 그녀 앞에 있는 또 다른 실질자인 만수에게 한 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말을 하죠. 해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직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해결하는지에 대한 자세가 문제라고요. 그 답답함에 아라는 끝내 법모를 죽였고 그곳에서 만수는 모냥 빠지게 도망을 치는데 이것도 정말 웃겼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년 널뛰기 한다의 정수를 보여주는 아라와 거기에 겁에 질려서 막 도망가는 만수의 추격신이 정말 코믹하게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살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만수가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으나 분명히 관여를 했고 자신과 많이 닮은 법모에게 투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상대의 사례를 범인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살인입니다. 두 번째 살해 대상은 차승원 씨가 연기한 시조라는 인물입니다. 시조는 법모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법모가 마치 만수의 고집스러운 면, 예를 들어서 나는 종이밥만 먹고 살아야 돼, 다른 일 말고 나는 제지회사에서 일할 거야 와 같은 부분을 보여주는 실직을 하고 3개월 만에 재취업을 하겠다던 그런 과거의 만수의 모습과 같았다면 시조는 그것보다는 더 시간이 지나서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만수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제지회사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같은 직종은 아니더라도 일을 하고 있는 가장인 것이죠. 마트에서 만수가 조금 서툴렀던 것처럼 시조도 신발 가게에서 서투른 매니저
매니저 역할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게 된 것이죠. 근데 웃긴 게 이것도 손에 적어가면서 할 말을 해요. 아무튼 과거에 종이 회사에 다녔다는 것과 지금은 실직을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이가 있고 그 아이에게 첼로에 재능이 있지만 첼로는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이니까 그거는 못 사주고 조금 더 싼 에나멜 구두라도 사주고 싶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것에 깊은 공감이 된 시조는 정이 가게 되고 만수의 계획대로 갓길에서 다시 조우하게 됩니다. 만수는 계획적으로 신발을 다시 사러 가지 않았고 갓길에서 차가 고장났다면서 시조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왜냐면 시조는 기계도 좀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이력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신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 길을 지나칠 시조에게 차가 고장난 척을 하고 그래서 딸에게도 가지 못했다라는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친근히 먹잇감을 유인한 것이죠.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총을 쏴서 죽입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죄책감이 남아있어서 만수는 죄송합니다를 반복을 했고 시조의 눈을 차마 바라보지 못한 채 이렇게 자기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시조 눈을 이렇게 가리면서 총을 쏘게 되고 그 시체를 트렁크에 바로 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주인장만의 조금 덕후 기질이 좀 올라왔는데 마치 살인마 재계집에서 제그 행운처럼 비가 내려서 피가 씻겨져 나갑니다. 만수는 시조를 토막내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더욱 기괴한 방식으로 사람을 직육면체로 만들어서 나무에게 먹입니다. 나무 밑에 심어가지고 영양분을 삼게 되는 것인데 저는 이 장면이 어쩔 수가 없다를 통틀어서 가장 기괴한 장면이라고 꼽습니다. 만수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게 사람을 죽였으나 시조의 인간성과 자신의 인간성을 지키고 싶어서 차마 토막은 내지 못하는데 관절은 다 꺾어가지고 직육면체로 만드는 것. 이 행동 또한 만수의 부조리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살인입니다. 세 번째 살인 대상은 선출인데 선출은 앞선 범모와 시조와는 결이 다릅니다. 범모와 시조는 제지공장에 이력서를 내고 기다리는 만수와 같은 처지의 입장입니다. 즉 경쟁자라면 선출은 문제지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만수와 같이 실직의 입장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왜 죽이냐? 당연하게도 이 사람을 죽여야지 자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죽이려다가 그만둔 이유도 얘를 죽이면 자리가 나고 이 자리에 경쟁자가 몰릴까봐 그 경쟁자 중에서도 유력한 경쟁자들을 먼저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1순위가 됐으니까 이제 그 자리를 만들려고 선출을 죽이는 것이죠. 선출을 죽일 때는 망설임이 없어요. 꽤나 잔인하게 죽입니다. 느와르 영화에서 많이 보듯이 머리만 남겨놓고 여기를 싹 다 파묻은 다음에 깔때기인가 호수 같은 거를 씌워가지고 술과 햄을 이렇게 막 넣어서 질식을 시키거든요. 이것도 자기 경험담에서 온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막 술을 많이 마셨을 때 그걸로 죽을 뻔했거든요. 이때 만수의 모습은 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첫 번째 살인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러닝타임도 굉장히 길었어요. 범모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 개판 끝에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고 아라가 죽이잖아요. 살인조차 보고 배워서 두 번째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공감대를 만들고 눈만 보이지 않은 채 쏴 죽이는 겁니다. 세 번째 살인은 더 빠릅니다. 자기의 얘기를 하고 나 태양제지 자녀였었는데 거기서 딸렸다. 의도적으로 술을 들고 가면서 술 친구를 해가면서 희낙낙하게 즐기다가 죽이게 되거든요. 이때 과감해지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입니다. 영화상으로는 만수는 음주 때문에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등 문제가 있었고 작중에서는 금주를 한 지 꽤 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인 미리와 약속을 해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잘 참던 금주를 또 선추를 죽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면서 폭탄주를 이렇게 쫙 마시게 되고 그때까지 참아왔던 욕구를 쫙 표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화 내내 만수를 괴롭혔던 충치를 뺀지로 그냥 뽑는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은 더욱더 과감해집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고 두 번째에는 행운으로서 증거 인멸이 됐다면 이제는 살해 현장도 꾸밀 줄 알고 증거품도 챙겨서 나오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됩니다. 이런 살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부조리함과 아이러니함입니다. 일단 세 번째 살인 모두 부조리 위에서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파일을 키우지 않고 마치 제로성 게임인 것처럼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이 파일을 키울 수 있을까요? 물론 노조나 파업, 각종 정치적 활동이나 사회적 행위로 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파이가 클 동안, 커질 동안, 즉 일자리가 많아질 동안 그동안 내 가족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직종, 즉 여기에서 재직이 다시 커질까? 등등 노동자로서 소시민으로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고 물론 그런 것에 목소리를 내며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알고도 혹은 만수처럼 1차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수의 살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이해가 되는 역설적인 부조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블랙 코미디의 정수이죠. 살인 안에서도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살인을 꼽고 싶은데 첫 번째 살인이 오래 걸린 이유는 이 아이러니함에 있습니다. 신중하고 대상을 지그시 바라보며 관찰합니다. 내가 잡히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살해 대상인 범모에게 자신을 이입하게 되는 겁니다. 범모와 만수 모두 25년간 재직 회사에서 특수지를 다루는 팀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고 펄프맨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직 상태인 데다가 아내의 바람 정황까지 죽여야 할 대상에게 오히려 연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오진호와 바람을 필 때 범모가 그 현장을 바라보지 않게끔 고군분투하면서 혼자 막 전화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투영하는 것을 영화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영화는 범모와 만수의 다른 점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음주를 통해서인데 범모는 아라의 말을 듣지 않고 음주를 합니다. 그렇지만 만수는 미리의 말을 듣고 금주를 하죠. 이는 욕망을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않느냐의 차이로 받아들여집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않는 범모는 만수와 여러 가지로 비슷해 보이지만 끝내 아라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아이러니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만수의 재취업을 향한 연쇄살인의 목적은 가족의 안녕에 있습니다. 다시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으니까 그 명목으로 어쩔 수가 없다면서 살인을 하지만 이는 어쩌면 당연하게 가족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만수가 두 번째 살인을 저질렀을 때 시조의 시체를 들고 와서 자신의 온실에서 그 직육면체를 만들잖아요. 그 만들기 전에 토막을 치려고 했는데 그럼 피가 튀니까 방수포를 여러 군데 이렇게 도포를 하거든요. 근데 때마침 그 한쪽이 떼져가지고 만수의 아들인 시원이가 이상한 형체를 봐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아들은 아빠를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을 엄마한테 전하면서 미리는 확인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미리가 정말로 확인을 했는지 영화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미리는 어느
정도 짐작까지는 했을 것이며 미리 또한 어쩔 수가 없다며 만수의 행위를 덮은 거짓말을 합니다. 시원이에게 본 거는 돼지였고 아빠가 돼지 한 마리 통째로 나무에 먹인 것 같다며 아이를 일단 안심시키는 선한 거짓말을 하지만 시원이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이 아이는 당장은 속겠지만 커가면서 점점 의심이 들겠죠. 과연 그때 그게 돼지였을까? 라는 불신의 씨앗을 아들에게 심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의 씨앗은 아내인 미리에게도 심어집니다. 만수가 무의식적으로 말한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인 윤활제라던가 면접을 하러 간다면서 등산복이며 활동복을 입고 늦게 들어오는 이유, 그의 행동들과 아들의 증언, 이는 충분히 만수의 행동을 의심하게 만들며 댄스 파트에서 돌아온 미리는 자기 옷장 안에서 정신이 출타한 만수를 발견하게 되죠. 이때 만수는 치과 의사인 오진호와의 바람을 의심하고 있었고 미리는 오히려 미지의 인물과 만수와의 바람을 의심하고 있었죠. 이는 법모의 사례를 밝기 때문에 생겨난 갈등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만수가 모든 살인을 끝내고 재취업을 했을 때 오프닝과 같이 집을 되찾았고 리투와 시투도 돌아왔으며 다시 가족을 안으면서 엔딩을 맞이하고 그 바람에 대한 이슈도 잘 넘어갔지만 그러한 겉표면만 해피 엔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야 만수가 고생했네, 행복하게 잘 살겠네 라는 생각은 들지 않은 씁쓸한 맛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살해 대상은 만수의 멀티 유니버스쯤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수가 첫 번째로 죽인 법모는 만수가 미리의 말을 안 듣고 술을 마시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을 때의 경우 혹은 그의 과거, 두 번째로 죽인 시조 같은 경우는 만수가 3개월 안에 재취업을 하지 못해서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혹은 연쇄살인 전에 현재를 의미하고 마지막에 죽인 선출 같은 경우는 만수가 재취업을 해서도 가족들이 품은 그 의심의 씨앗 때문에 결국 가족에게서 겉돌게 되고 외로워진 만수의 미래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죽이면서 만수의 또 다른 길이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순전히 저의 뇌피셜입니다. 웃자고 말한 농담에 죽자고 달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나온 가족들 총 4가족이 나오잖아요. 그 가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느낌도 받았습니다. 만수가 가족 말고 지키고 싶은 것은 바로 집입니다. 만수의 아빠의 돼지 농장이 있었던 그 집,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집, 내가 성공해서 드디어 내 가족과 함께 자리 잡은 집, 이 집은 어렸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았고 아빠가 자살한 장소기도 합니다. 만수의 아빠는 베트남 참전 용사로서 아마도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창고에서 자살한 것으로 나옵니다. 만수는 그 창고를 밀어버렸고 자신만의 온실을 지었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원예를 하면서 집을 꾸밉니다. 이 집이라는 공간을 한 사람의 전체성이라고 볼 때 만수의 집은 사랑하는 가족으로 가득 차 있고 정원은 그와 반대로 시체들이 묻혀져 있죠. 사실 그 땅에 묻혀진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돼지입니다. 만수의 아빠가 돼지 농장을 해서 유복했지만 아마도 전염병 같은 것이 돌아서 집단으로 생매장시킨 것 같은데 이를 만수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돼지를 집단으로 죽인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영화 안에서 그려지는 그런 대량 해고와 다를 게 없습니다. 만수의 대사에서도 나오죠. 외국에서는 이런 걸 도끼질 한다고 그런다면서요. 한국에서는 모가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만큼 생사와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것에 대한 회사의 대답이 어쩔 수가 없다였죠. 이런 맥락에서 대지에 대한 생사와 어쩔 수 없이 단체로 폐사를 시킨 것은 이런 부분에서 닮아져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의 해고는 개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빠의 실직으로 식구를 줄여야 할 때 리투와 시투가 보내셨잖아요. 이렇게 리투가 시투가 보내진 것도 가족 구성원에서 해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는 이런 것은 가족 안에서부터 만수의 일, 사회적인 문제까지 확장시키면서 사회의 최소 단위인 집에서까지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나무로 종이를 만들지 않는다. 종이를 만든 나무는 따로 있고 그 나무를 따로 키워서 베어내고 다시 심으면서 지속 가능한 순환을 이루고 있다고요. 근데 이 나무는 땅에서 양분을 얻고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영화 안에서 나무에게 양분을 주는 것은 죄악입니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조의 시체와 아들이 훔친 폰이죠. 그리고 더 있습니다. 바로 전염병이 돌았을 때 묻혀진 돼지들이죠. 이런 것들은 단적으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유합니다. 이런 것들을 양분을 삼아서 나무가 자라고 배고 인간이 쓰는 종이가 되는 것이죠. 이는 어떠한 산업이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자본주의를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종이의 활용은 뒤로 갈수록 덜해집니다. 그러한 장면으로 처음에 탐문온 형사는 종이를 쓰지만 후반부에 그 형사는 태블릿을 사용하면서 종이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감을 표하는 듯이 만수는 레드페퍼 회사를 만들어서 구인을 할 때도 종이에 진심인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아날로그를 고집하죠. 종국에 가서는 문제지의 면접을 볼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도 태블릿으로 자동 동기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만 모든 것이 자동화된 AI가 일을 하는 그 공장 안에서 만수는 이제는 필요 없는 몸으로 종이를 이렇게 두드려가는 행위를 보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만수가 그렇게 보이게 행동할 것이지 사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관리자 한 명의 역할이 얼마나 갈까요? 차례차례 꺼지는 불을 피해 밝은 곳으로 도망쳐 온 것일 뿐 만수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끝맛이 씁쓸한 거죠. 결국 어쩔 수가 없다는 반문을 일으킵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었을까? 만수는 살해밖에 답이 없었을까? 영화의 대사에서도 표현하듯이 다른 직종으로 바꿔보거나 구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하다못해 알바라도 하는 등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있으려면 있을 텐데 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사실 영화에서는 이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쩔 수가 없음을 보여주면서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가 있음을 역설적이게 표현한 것입니다. 당연히 살인 말고 다른 방법이 많죠. 그러나 이 노동과 산업이라는 관계에서 서로가 실득을 챙겨야 하고 자본을 벌어야 하는 사회에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사람한테 지우지 않고 자본주의라는 책에 실리, 돈에게 지우면서 자본가들은 양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출혈을 밑에 있는 노동자가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끔찍한 결과를 영화는 보여주면서 통렬하게 비판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영린이에게 영화는 재밌으면 장땡입니다. 정말 극장에서 현우 터지게 이렇게 입을 막아가면서 웃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추천해드리는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그 재미를 한꺼풀만 벗겨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역시 박찬욱 감독이라고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밌게 보이지만 씁쓸한 맛있는 다크 초콜릿을 먹은 듯한 어쩔 수가 없다의 한 줄 평은 착할수록 뒤틀리는 신선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요즘 댓글 다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